심야 매거진 64번째 독서 모임 2026년 첫 번째 독서 모임입니다. 정희연 작가의 No People Zone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조금 짧게 소개를 드리면 이 소설은 총 9편의 짧은 이야기를 엮은 옴니버스식 구성의 작품이에요. 원래 옴니버스식 구성은 같은 주제를 가진 짧은 이야기들을 엮은 거잖아요. 그래서 9편의 이야기가 어떤 공통적인 얘기가 있냐면요. 다 주인공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공 주변에 묘하게 불편함을 안겨주는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과의 인연은 대체로 길게 이어지지 않아요. 주인공은 그 인연들을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다시 곱씹고 내가 느꼈던 이 불편함의 정체가 무엇이었을지 독자에게 의문을 던지는 걸로 다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아이라는 에피소드가 좀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짧게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한나예요. 한나는 사범대를 졸업하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다가 개인 플레이 튜터를 연결해주는 업체인 K 파라디소를 알게 됩니다. 근데 한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노키즈존 이런 게 좀 한창 핫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인간이라면 그게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자신이 있는 곳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노키즈존이 아니라 노피플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개인 플레이 튜터를 연결해주는 업체에 이제 컨택을 하게 돼요. 업체에 이제 튜터가 되려면 어플을 깔고 이제 자기 신청서 같은 거를 내야 됐었는데요. K 파라디스 어플을 까니까 이런 멘트가 뜹니다. 단 하나의 어린이를 위한 단 하나의 선생님, 고품격 보육 서비스. 이렇게. 한나는 그동안 본인의 스펙을 이야기하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아서 과외 앱을 살펴본 적도 없습니다. 내 출신 대학교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자존심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감의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나가 어떤 대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저희도 잘 몰라요. 작가가 이렇게 자세히 쓰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스펙이 썩 이렇게 막 자신 있는 스펙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과외 어플 같은 거를 이용한 적도 없고 과외 선생님을 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제 K 파라디소 합격자 수기를 보니까 스펙보다는 오래 일할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써 있었어요. 손톱도 깨끗하고 그냥 아이를 좀 잘 돌볼 수 있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합격하더라 이런 수기를 본 거죠. 그 시급도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일하는 곳보다 1.5배 정도였어요. 나쁘지 않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에서 아이들이 한나 씨 어떤 면을 좋아할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인내심이 강한 편이라 라고 하면서 막 대답을 슬슬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나는 이 K 파라디소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한나는 지우라는 여자아이의 플레이 튜터로 처음 발령을 받았어요. 그 집에 딱 도착을 했더니 문을 열어준 건 그 아이의 외할머니였습니다. 근데 막 한 3살 남짓한 어린 남동생이 막 이 한나의 다리를 잡고 안아주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막 남동생이 있다는 얘기는 미처 못 들었는데 나 아이 한 명만 돌보는 그 선생님으로 지원한 건데 이 아이 둘을 돌봐야 되나 막 이런 불편한 마음을 억누르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약속된 7시까지 30분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슬슬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 외할머니가 한나에게도 함께 저녁을 먹자고 권해요. 근데 한나는 좀 불편하겠죠. 당연히 저 같아도 불편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이 선생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아이가 식습관 교정에도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꼬드겨가지고 같이 밥을 먹게 됩니다. 지우의 외할머니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한나에게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지우의 부모님이 서울대 CC라는 것과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 집을 산 거다. 근데 월급이 생각보다 좀 괜찮아가지고 상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합니다. 한나도 이에 응답하듯이 본인이 1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자취를 시작했다. 원래는 아빠랑 같이 살다가 이런 별의별 얘기를 또 한나도 다 합니다. 다음날 한나는 지우의 집으로부터 다시 이 튜터 일을 하러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해고당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할 때 할머니가 이 한나 너무 장하고 기특하다라면서 오이지도 싸줄게, 멸치볶음도 싸줄게 이러면서 어깨도 이렇게 토닥여주고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한나는 회사로부터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되도록 오픈하지 않기를 권고한다라는 말을 들었으니 한나가 좀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뭐 상심이 컸다 이런 얘기는 책에 나오진 않지만 저 같으면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면 진짜 다시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발령받은 곳은 초등학교 3학년 하유의 집이었습니다. 하유 어머니는 하유와 한나만 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나는 되게 신기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나를 처음 봤는데 이렇게 나를 믿고 아이만 두고 이렇게 나간다고 좀 되게 의아했는데 어쨌든 하유는 본인은 수학 숙제를 할 테니까 선생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숙제를 하던 하유는 어느새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바쁘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키득거렸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숙제를 해야지 핸드폰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한나가 얘기를 하니까 이거 공신폰인데요. 다른 어플은 안 되고 그냥 문자만 되는 건데요. 이거 얼마 안 볼 건데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유가 막 얘기해요. 왜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막 자기 얘기 막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유는 한나에게 본인이 원래 조씨가 아니라 조하유가 아니라 이하유였다. 그리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친구도 이씨다. 이태리라는 이름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한나가 이혼해가지고 재혼해서 성이 바뀌었다는 건지 아빠가 성을 바꿨다는 건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갑자기 막 이런 머리가 혼란스럽기 시작해요. 한나는 그날 이후 하유의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미묘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 하유 집에서 한나가 햄버거를 먹다가 집에 들어온 남성과 마주쳤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이 집에 카드키를 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유의 아빠거나 뭐 만약에 재혼하신 거라면 전 남편이라던가 뭐 그렇게 되려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남성을 바라봤는데 그 남성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시구나. 힘드시죠? 지 밖에 모르는 애라서 선생님이 세상을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라는 의문의 말을 합니다. 지 밖에? 지 밖에가 뭐지? 막 계속 생각해요. 지 밖에가 무슨 말이지? 자기 밖에라는 의미였구나. 이 남자는 과연 이씨일까 조씨일까 막 한나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빠가 아이한테 지 밖에 모르는 애 막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하죠. 이런 사람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뭐 정상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의 부녀라면 지 밖에 모르는 애 막 이런 식의 표현은 안 쓸 것 같아요. 그쵸? 좀 이상해요. 계약 만료가 며칠 안 남은 시점 한나는 하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유가 계약을 한 후에도 하유를 돌볼 수 있다고 어필을 했습니다. 하유가 학원을 다닐 거라서 이제 플레이 튜터는 계약을 한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나가 하유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어머니, 하유가 혼자 있는 것보단 누가 계속 옆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을 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 엄마가 이제 튜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심지어 해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계약 만료가 된 것뿐인데 아니요 어머니 이 하유는 개인 튜터가 더 필요합니다.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러면 사실 엄청 선 넘는 거지 않을까요? 이 엄마 입장에서. 근데 한나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막 하유가 별 이상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일단 본인은 조씨가 아니라 이씨였다. 뭐 여기서부터 또 이상했고 아빠가 막 지 밖에 막 이런 말 쓰는 것도 이상했고 그리고 막 하유가 아빠는 살인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날 밤에는 엄마 아빠가 둘 다 외박을 하셨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집에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하유의 눈에 막 약간 눈물도 고여 있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전 괜찮아요. 어차피 테리하고 얘기하면서 자서 괜찮아요. 막 이랬는데 눈가에 막 눈물 자국이 있는 것 같아. 이러니까 하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어른의 돌봄을 못 보고 컸구나. 본인이라도 케어를 해줘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 넘는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약간 김주영 선생님 같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엄마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유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워낙 어렸을 때부터 기질적으로 친구 관계를 힘들어했던 애예요. 지금 나이에는 심심하고 상상력이 풍부해서 더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야 한대요. 플레이 튜터 같은 개인 튜터가 아니라 학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만나고 이런 사교성을 길러야 한다고 심리치료사가 그렇게 말해서 선생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이 문장으로 미루어 보아 엄마도 이제 하유가 조금 특이하다라는 걸 아는 것 같고 심리치료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심리치료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이 뭐였냐면 하유와 테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이 한나가 본 적이 있나 봐요. 근데 언제나 보낸 메시지와 받은 메시지가 연달아 똑같은 내용으로 찍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너 뭐해? 하면은 받은 메시지도 너 뭐해? 여긴 밤이야. 여긴 밤이야.
오늘은 별이 별로 없어. 오늘은 별이 별로 없어. 여기는 아예 없는데, 여기는 아예 없는데. 막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정확히 2번씩 겹쳐진 문장들. 함께라 외롭지 않은 문장들. 반으로 쪼개면 비로소 하나가 될 문장들이었다. 하유가 조금 혼자 외로워서 상상의 친구인 이태리 양을 만든 게 아닐까. 뭐 이런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문장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나는 하유 집에서 잘렸어요. 결국에는 마지막 날까지 채우지 못하고 그만 나와달라고 해서 베이커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나는 하유가 계속 신경이 쓰인 거예요. 한나는 다음날 하유의 아파트 서문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이 엄마 말대로 셔틀버스는 잘 타는지 학원은 잘 가는지 이런 걸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유가 처음 보는 중년 여성의 배웅을 받으면서 셔틀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중년 여성 튜터가 구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유의 습관적인 거짓말은 모방학습의 결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다가 한나는 금방 그 생각을 지웠다. 새 돌보미가 좋은 분이면 좋겠다고 한나는 바랬다. 이후 한나는 베이커리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K파라디소에서 저학년 아이의 학교 도우미 제안이 왔지만 결국 하지 않았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해도 이해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에. 한나는 이 K파라디소 어플을 삭제했습니다. 존재하지 않아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단 하나의 아이에 대한 한나는 끝내 생각을 멈추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에피소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가 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본인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라도 본인의 영역에 들어오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노 피플 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던 게 한나였어요. 근데 이제 하유가 신경이 쓰였죠. 본인도 모르게 선을 넘을 정도로 이 아이의 엄마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할 정도로 어떤 한 아이의 삶에 좀 깊숙이 침투를 한 거거든요. 그 아이러니가 좀 재밌었어요. 한나가 왜 하유에게 그렇게 마음이 쓰였을까? 아마도 그 전에 지우 집에서 이제 해고당한 게 한나가 개인사를 얘기했기 때문인데, 한나의 개인사는 부모님이 12살 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하유 나이쯤이거든요. 이혼을 하시고 아빠 손에 컸고 이런 본인의 삶이 막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을 거예요. 막 힘들었겠죠. 그래서 더 하유에게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자기 같아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안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노 피플 존을 얘기하던 사람이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사람이고, 본인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오는 모순점이 재미있었고, 지금 제가 한나가 아마도 하유가 한나의 그런 개인사 때문에 하유가 신경이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편견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추측은 이 책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왜 이렇게 하유에게 집착 아닌 집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제 생각은 그런데, 이 책을 읽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은 그 지우집에서 한나를 해고한 이유가 한나가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라 본인의 아이들은 케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일 거고, 만약 그렇다고 말을 하면은 저처럼 지금 한나를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를 또 안 하고 싶고 타인의 얘기를 그렇게 듣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노피플 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게끔 하는 이 짧은 에피소드에,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인 노 피플 존이 이제 이 에피소드 안에 나오는 단어인데, 아마도 작가도 이 에피소드가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키워드를 제목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었냐면요. 이 책이 전반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함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한나는 본인의 얘기를 하고 나서 지우의 집에서 해고됐잖아요. 한나의 얘기가 지우의 부모님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준 거예요. 이 불편함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하유 엄마도 한나의 태도가 불편했기 때문에 자른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내가 불편함을 느낀 것처럼 상대도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유의 엄마도 한나의 조언이 불편하진 않았을까? 그 다음으로는 나는 타인에게 얼마나 이해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타인을 이해하려고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한나가 하유 엄마를 오해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이 책 전반적으로 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상대하고 좀 떨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하고 백분 토론을 하면서 오해를 풀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싸움을 할 수도 있고, 노 피플 존은
단절이 아니라 최소한의 나의 경계선일 수도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최소한 나일 수 있게 감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역 해가지고 최소한의 경계선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